스타린그라드에서 91,000명의 독일 병사들이 항복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6,000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소련의 겨울 한가운데에서 얼어 죽거나 굶주리고 병들어 죽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누더기를 입고 눈을 먹으며 행군했고 한 명씩 스텝 평원 위로 쓰러졌다. 살아서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베리아의 포로 수용소, 강제노동, 치료 없는 질병, 절대 고립의 세월. 많은 이들이 가시 철조망 안에서 천천히 죽기 위해 살아남았다. 다른 이들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다. 항복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출구 없는 몽의 시작이었다. 그 행군 도중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소련의 수용소 생활은 어땠을까? 그리고 왜 단지 몇 명만이 12년 후 스타린그라드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스타린그라드, 전쟁이 영원히 바뀐 날. 1943년 2월 2일 아침, 스타린그라드의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다. 수개월간의 전투 끝에 도시 풍경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종말적인 광경을 자아냈다. 뼈대만 남은 콘크리트 건물들, 뒤틀린 강철 미로로 변한 공장들, 얼어붙은 잔해 더미 사이를 지나가는 참호가 된 거리들. 이 황량한 장면 속에서 북부 포위망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일 병사들은 소련군에 항복하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투 중 하나의 공식적인 종교를 알렸다. 한때 베르마흐트의 천병으로 간주되던 독일 제6군은 이제는 과거 위용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6개월 전 이 병사들은 볼가 강가의 산업도시를 향해 신만만하게 진군하며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이제는 포로가 되어 굶주리고 패배한 채 생존자들은 소련의 포로 생활이라는 불확실한 명으로 행군하고 있었다. 스타린그라드 전투는 전쟁을 변화시켰다. 처음에는 카프카스의 유전지대를 확보하고 볼가강에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독일의 작전이었지만 그것은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의 의지의 싸움으로 변했고 이념적, 전략적 상징성이 가득한 전투가 되었다. 소련 지도자의 이름을 딴 이 도시는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의 무대가 되었다. 1942년 여름과 가을 동안 독일군은 점차 도시의 대부분을 점령하며 큰 진전을 이루었다. 도시 전투는 그 잔혹함과 근접전으로 특징지어졌으며 건물 하나하나가 독립된 전장이 되었다. 독일 병사들은 이 전투를 라텐크릭, 쥐의 전쟁이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폐허 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밀폐된 특성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었다. 1942년 11월 중순 독일군이 도시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을 때 붉은 군대는 우라노스 작전을 개시했다. 루마니아와 이탈리아군이 방어하던 측면의 약점을 활용해 소련군은 며칠 만에 제6군을 치명적인 포위망에 가두는 포위 작전을 실행했다. 11월 23일 칼라치에서 포위가 완료되었고 약 29만 명의 독일군과 추축국 병력이 갇혔다. 히틀러는 전략적 철수를 단호히 거부하며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지를 사수하라고 명령했다. 포위된 부대의 보급을 위한 공중수송 약속은 물류적 환상에 불과했으며 루프트바페는 제6군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하루 700톤 중 일부만 전달할 수 있었다. 12월이 1월로 넘어가면서 포위망 내부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혹독한 추위, 식량과 의약품의 부족, 지속적인 소련의 압박이 독일군의 저항력을 갉아먹었다. 병사들은 마지막 말, 개, 쥐까지 먹어치웠다. 배급량은 하루 75g의 빵으로 줄어들었다. 이질, 장티푸스, 동상으로 인한 궤저가 통제불능으로 퍼졌다. 만슈타인 원수가 지휘한 구출작전, 겨울 폭풍작전은 독일군 진영에서 약 48km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고 제6군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1943년 1월 8일 소련은 항복 조건을 제시했으나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파울루스는 이를 거부했다. 1월 30일 집권 10주년 기념일에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승진시켰다. 이 제스처에는
독일 원수는 생포된 적이 없다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파울루스가 자살을 택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파울루스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생존을 선택했다. 1월 31일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의 백화점 지하에 위치한 제6군의 본부를 점령했다. 파울루스와 그의 참모진은 포로가 되었다. 이틀 후 북부 포켓을 형성하고 있던 제11군단의 지휘관 칼 슈트레커 장군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송하고 항복했으며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인명피해는 참혹했다. 독일 측에서는 전투 중 15만 명 이상의 병사가 사망했다. 약 91천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그 중에는 24명의 장성과 파울루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포로들 중 다수는 이미 굶주림, 동상,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있었다. 소련의 피해는 그보다 더 컸으며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독일 병사들에게 항복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새로운 오디세이의 시작이었다. 포로 수용소로 향해 행군하던 그들의 뒤에는 묘지로 변한 도시와 전쟁사에 있어 전환점이 된 한 장면이 남겨졌다. 스탈린그라드 베어마흐트가 무적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독일군의 군사적 우월성이라는 신화는 도시의 얼음에 덮인 잔해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주받은 자들의 행진, 군대를 삼킨 겨울. 2월에 낯빛 하늘 아래 독일군 포로 행렬이 스탈린그라드의 폐허를 뒤로하고 있었다. 그 광경은 압도적이었다. 수천 명의 수척한 남자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러시아 초원의 하얀 무한함을 향해 멍한 눈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이 살아남지 못할 소련 내 수용소로의 강제 행군이었다. 포로들은 극도로 나쁜 신체 상태에서 출발했다. 끊임없는 전투, 부족한 배급, 영하의 온도로 인해 그들은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며 그 징후는 분명했다. 부종, 극심한 근력 저하, 그리고 죽음의 가능성조차 무관심하게 만드는 깊은 무기력. 포위망의 마지막 날들에는 이질과 장티푸스가 그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 겨울의 행군은 비극적으로 부적절한 장비 속에서 이루어졌다. 베어마흐트는 조기 승리를 확신했고 병사들에게 적절한 겨울 복장을 제공하지 않았다. 얇은 제복은 러시아의 추위를 거의 막아주지 못했다. 신문지, 판지, 기타 단열 재료로 즉석에서 보온 처리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운이 좋은 자들은 노획한 소련제 복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혹독한 환경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항복 직후 포로 행렬은 즉시 조직되었다. 장교들은 병사들과 분리되어 별도의 집단으로 행군했다. 파울루스 원수와 고위 사령관들은 차량으로 특별 시설로 이송되는 등 다른 대우를 받았다. 대부분에게 그 이송은 눈 덮인 초원을 300km 이상 도보로 이동하는 가혹한 행군을 의미했다. 행로는 기존의 약한 교통 경로를 따라갔으며 주요 도시는 피해갔다. 최초의 중간 기착지는 스탈린그라드에서 각각 약 30km와 80km 떨어진 베케토프카와 두보프카에 설치되었다. 그곳에서 포로들은 계급, 전문 분야, 신체 상태에 따라 분류되어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나 플로로보 같은 영구 집결지로 이송되었다. 이러한 행군 동안의 환경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기온이 영하 20도를 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야간에는 영하 30도에서 40도에 이를 수 있었다. 자연의 장벽이 없는 초원의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노출된 피부는 몇 분 만에 얼어붙었다. 포로들은 줄을 지어 걸었고 딱딱하게 굳은 눈 위를 질질 끌며 행진했으며 양측에 선 경비병들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도록 강요했다. 매일의 이동거리는 2030km 사이였으며 쇠약해진 남성들에게는 끔찍한 거리였다. 대열은 새벽에 출발해 해질 무렵까지 계속되었고 휴식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뒤처진 자들에게는 극히 짧은 유예만이 있었고 호위병들은 이송 완료를 서둘렀으며 그들 또한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에 항상 포로들에게 행군 속도를 유지하라고 압박했다. 행군 중 식량은 극도로 부족했다. 포로들은 하루 약 200g의 흙빵을 지급받았으나 대부분 얼어 있었고 먹기조차 어려웠다. 때때로 물 같은 묽은 수프가 제공되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다. 포로들은 갈증을 달래기 위해 눈을 먹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천을 급격히 떨어뜨려 저천증을 악화시켰다. 일부는 얼어붙은 웅덩이나 가을의 물을 마시다가 위장 질환을 일으켰다. 밤의 휴식은 거의 위안을 주지 못했다. 야영지는 즉석에서 마련된 곳으로 대부분은 야외거나 반쯤 무너진 건물 안이었다. 포로들은 빽빽하게 모여 얼어붙은 땅 위에서 잠을 자며 미약한 천을 공유했다. 물 위에서 떨어져 잔 사람은 종종 깨어나지 못하고 저천증으로 사망했다. 모닥불은 금지되었거나 연료 부족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소련 호위병들은 엄격한 규율을 유지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스타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했거나 독일 침공으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어 태도는 직무적인 무관심에서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연민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나눠주거나 추가 휴식을 허용하거나 약자를 도와 걷게 하는 등의 행동이다. 이러한 행군 동안 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매일 아침 행군을 재개하기 전 포로들은 새롭게 숨진 자들의 수를 세었다. 시신은 추위에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얼어붙은 표정이 남아 있었다. 시신은 길가나 즉석에서 판 구덩이에 쌓였으며 의식도 기록도 없었다. 죽음은 항상 따라다녔고 너무나 흔하여 더 이상 놀라움조차 주지 않았다. 사망의 주요 원인은 탈진, 저천증, 질병이었다. 사전의 영양실조, 극심한 육체적 부담, 추위 노출은 악순환을 낳았고 신체는 마지막 에너지를 소모하며 점차 약화되어 무너졌다. 폐렴, 이질, 장티푸스는 이러한 쇠약한 신체에 가장 쉽게 감염되었다. 포로들은 연대감에 기반한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다. 같은 연대 출신의 동료들끼리 비공식적인 지원 그룹을 형성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왔고 짐을 번갈아 들거나 걷는 것을 도왔다. 빵 조각에서부터 바람을 막는 천 조각까지 부족한 자원은 서로 나누어졌다. 포로들의 정신 상태는 극단 사이에서 요동쳤다. 어떤 이는 가족에 대한 기억이나 귀환에 대한 약속에 집착하며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유지했다. 다른 이는 깊은 무기력에 빠졌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기계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했다. 자살도 드물지 않았으며 어떤 이는 그것을 선택했다 밤새 일부는 의도적으로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것이 확실하진 않지만 비교적 빠른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행군은 수주간 계속되었고 새로운 부대들이 정기적으로 스타린그라드를 떠났으며 3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그 무렵에는 생존자들이 크라스노고르스크, 모스크바 근교, 우랄, 서시베리아 등지의 중간 수용소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뼈와 가죽만 남은 해골, 노란빛의 피부가 뼈에 들러붙었고 눈은 움푹 꺼졌으며 사진은 동상으로 절단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한 행군을 시작한 약 91천 명의 포로 중 추정에 따르면 약 2.3%가 도중에 사망했다. 약 2만 명의 남성은 러시아의 얼어붙은 초원에 남겨졌고 그 시신은 봄의 눈이 녹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많은 이들이 영원히 실종 상태로 남았다. 이 첫 번째 시련을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운명은 그리 자비롭지 않았다. 소련의 수용소는 또 다른 시험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옥의 철조망 너머 소련의 망각의 왕국. 스타린그라드 항복과 가혹한 행군을 견딘 독일 병사들에게 다음 장은 소련 수용소의 철조망 너머에서 전개되었다. 이 시설들은 카렐리아 숲에서부터 카자흐스탄 평야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었으며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 몇 년, 때로는 10년 이상의 강제 거주지가 되었다. 소련은 실용적이면서도 이념적인 필요에 따라 수용소 체계를 운영했다. 국가는 심각한 남성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었고
수백만 명의 소련 시민이 전사하거나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동시에 자국 도시를 파괴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며 초토화 작전을 수행한 침략자들에 대한 강한 복수심도 존재했다. 포로들은 실용적인 논리에 따라 배치되어 왔다. 수용소는 주로 산업지대, 건설 프로젝트 또는 노동력이 요구되는 농업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이 수용소의 지리적 분포는 소련 영토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었고, 비교적 온화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역에서부터 시베리아, 북극권의 극한 환경에 이르기까지 분포했다. 수용소의 물리적 구조는 이러한 분산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형태를 따랐다. 외곽은 여러 겹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각 모서리와 일정 간격마다 감시탑이 있었다. 막사는 목재나 점토 벽돌로 된 직사각형 건물이었으며 2층 침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간은 100, 200명의 수용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2배 또는 3배가 넘는 인원이 밀집되어 있었다. 황인은 부족했고 겨울의 혹한이나 여름의 대륙성 더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위생시설은 원시적이었다. 화장실은 변경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야외 도랑으로 구성되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은 없었다. 개인 위생을 위한 설비는 찬물 수도꼭지나 더 원시적인 캠프에서는 공동 물통에 국한되었다. 위생을 유지할 수단이 거의 없어 이로 인해 이가나 벼룩 같은 질병 매개 기생충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들은 장티푸스 같은 질병을 퍼뜨렸다. 일과는 노동 필요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랐다. 하루는 새벽에 죄수 점호로 시작되었으며 조잡한 아침 식사, 대개 흑빵과 대용 커피 후 작업 장소로 이동했다. 작업장은 종종 캠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작업은 션엘 1-2시간에 달했고 정회는 물처럼 묽은 숲으로 짧은 휴식을 취했다. 해가 진 후 다시 엄격한 점호를 거친 뒤 주식이 배급되었다. 좀 더 진한 수프와 또 한 조각의 빵. 식량은 항상 불안정한 문제였다. 공식 배급량은 노동 종류와 개인 성과에 따라 달랐으며 하루 400개제 700g의 빵에 소량의 지방, 설탕, 단백질이 더해졌다. 이러한 배급량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남성에게는 이미 충분치 않았고 부패한 행정과 수송 중의 손실로 인해 실제로 죄수에게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배정된 노동은 소련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 죄수들은 북부의 산림지대에서 벌목을 하고 우랄산맥에서는 석탄과 광석을 캐며 시베리아에서는 철도 건설에 동원되고 중앙아시아에서는 면화를 수확했다. 배정은 지역 수요와 죄수의 사전 기술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기술적 능력은 종종 무시되었고 즉각적인 비숙련 노동의 필요가 우선시되었다. 노동 조건은 매우 다양했다. 광산이나 벌목 작업은 항상 신체적 위험을 수반했고 극도의 탈진을 초래했다. 보호장비의 부족과 만성 피로로 인해 사고는 빈번했다. 반면 기술이나 의료 교육을 받은 죄수들은 작업장, 병원 또는 행정 업무에 배정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업무는 신체적 부담이 적었지만 식사나 주거 조건은 여전히 가혹했다. 캠프 내부의 계층 구조는 어느 정도 이전 군대 구조를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고위 장교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국제조약에 따르면 그들은 강제 노동을 면제받았지만 많은 이들은 추가 배급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했다. 그들에게는 별도의 숙소, 도서 접근, 개인 공간 등 일부 특권이 주어졌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반적인 궁핍과 비교하면 미미한 것이었다. 대다수에게 생존의 결정적 요소는 군 계급이 아니라 적응력이었다. 러시아어를 빠르게 익힌 자, 경비병이나 소련 민간인과 실용적인 관계를 맺은 자, 혹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발한 자들은 경제 시스템 내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기술은 생존 가능성을 현저히 높였다. 질병은 항상 위협이었고 많은 경우 징벌 제도 자체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수감자들을 일반적인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과밀한 생활 환경과 영양 부족으로 악화된 결핵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다.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퍼지는 이질은 특히 여름철에 심각한 탈수증을 일으켜 치명적이었다. 겨울철에는 폐렴과 기타 호흡기 감염이 허약한 자들을 차례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병원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설비와 만성적인 약품 부족 속에서 운영되었다. 의료 인력은 주로 의료 훈련을 받은 수감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소련 의사들의 감독 아래 있었다. 이 전문가들은 헌신적이었지만 항생제, 마취제, 기본 외과 도구, 기본적인 위생 조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했다. 극한의 기후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으며 야외에서의 모든 활동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다. 봄철 눈이 녹는 시기에는 수용소가 불결한 진흙탕으로 변했고 해충과 수인성 질병이 창궐했다. 대륙성 기후의 여름은 놀라울 정도로 더웠으며 모기의 대량 발생과 작업 중 탈수 위험을 동반했다. 행정 구조는 군사적 요소와 민간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였다. 전체 관리는 소련 교도소 시스템에서 경험을 쌓은 NKVD 이후에 MGB 및 MVD 장교들이 담당했다. 직접적인 감시는 전선에서 복무할 수 없는 고령의 병사나 부상당한 퇴역 군인이 무장 경비병으로서 책임을 졌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거의 완전했다. 국제협약에 따라 이론적으로 허용되었던 연락조차도 철저히 제한되었다. 보낼 수 있었던 편지도 엄격한 검열 대상이었다. 많은 수감자들은 수년 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은 그들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 적십자는 수용소 접근이 제한되어 배었으며 허용된 방문조차 철저히 연출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정신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복잡한 적응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수감자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지식과 책임을 나누는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즉흥적인 문화 활동이 조직되어 연극 공연이나 수감자들이 직접 제작한 악기로 구성된 콘서트가 열렸다. 종교는 공식적으로 억제되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포로로 잡힌 군목이나 신학교육을 받은 수감자들이 비밀 예배를 진행했다. 포로들 사이의 관계는 이념적, 민족적 긴장을 반영하고 있었다. 열성적인 나치 신봉자들은 포로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며 반파시스트 성향이나 정치에 무관심한 신념을 지닌 포로들과 갈등을 빚었다. SS 장교들은 정체가 드러날 경우 소련 당국이나 다른 포로들로부터 특별히 가혹한 대우를 받거나 격리되곤 했다. 민족적 차이 또한 마찰을 일으켰다. 수용소에는 1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인, 헝가리인, 이탈리아인 및 기타 추축국 출신자들도 수용되어 있었다. 정치적 선전은 이 체제의 핵심 요소였다. 소련 당국은 포로들을 공산주의 조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의무적인 강연, 마르크스 레닌주의 문헌학습, 1943년에 포로가 된 독일 장교들의 지지로 창립된 자유독일 국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함대였다. 사망률은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는 소련 사회 자체의 극심한 궁핍과도 일치했다. 1946년 이후 소련의 경제 회복과 포로 정책의 일부 변화로 상황은 점차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개선된 조건에서도 생활은 여전히 극도로 고달팠다. 스탈린그라드에서 포로가 된 약 91,000명의 독일 병사 중 단지 약 6,000명만이 결국 독일로 귀환할 수 있었다. 대다수는 초기 행군 중 혹은 포로 생활의 초기 몇 년 동안 사망했다. 장기 생존자들은 통역사, 의무병, 기술자 또는 행정요원 등 비교적 특권적인 지위를 얻은 자들이었으며 이들은 가장 힘든 노동을 피하고 추가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와 포로 장군들, 자존심에서 망명으로 1943년 1월 31일 밤 스탈린그라드의 백화점 지하 스판 공간에서 막 승진한 독일군 원수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몇 시간 전 히틀러는 그에게 독일 육군 최고 계급을 수여하면서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독일 원수는 생포된 적이 없다. 기대는 명확했다. 파울루스는 항복하기 전에 자결해야 했다. 그러나 소련군이 그의 지휘소에 들이닥쳤을 때 파울루스는 생존을 선택했다. 히틀러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으로 간주했던 이 결정은 파울루스 본인뿐 아니라 스탈링그라드에서 함께 포로가 된 24명의 장군들과 수천 명의 장교들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 되었다. 보병들과는 달리 파울루스와 고위 장교들은 즉시 분리되어 모스크바로 이송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실용적이자 전략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들 장교들은 군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존재이며 잠재적으로는 소련의 강력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었다. 포로가 된 직후 며칠 동안 파울루스와 그의 참모진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소련 장교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울루스는 거리감 있고 형식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항복이라는 트라우마에 대해 독일 군사 프로토콜이라는 심리적 방어막 뒤에 숨어 있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모스크바 근처 크라스노고르스크에 위치한 제27번 포로 수용소였다. 이 수용소는 고위 장교들을 위해 개조되어 일반적인 수용소보다 현저히 나은 환경을 제공했다. 장군들은 1인실 혹은 소수의 인원이 함께 사용하는 방을 제공받았으며 가구는 기본적이지만 품이 있었다. 식사는 단순했지만 영양가 있었고 포위 상황에서 겪었던 영양실조에서 점차 회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는 고위 장교들이 이전 삶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계급장이 없는 제복을 입을 수 있었고 제한된 서신 수령, 선택된 신문 열람, 지적 및 신체 활동을 위한 시간도 주어졌다. 이러한 정상성의 외형은 포로 생활의 현실과는 대조되었으며 소련 측의 향후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권적 환경에서도 장군들은 끊임없는 감시하에 있었다. 대화는 모니터링되었고 방은 정기적으로 수색되었으며 외부와의 접촉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NKVD는 주목받는 포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문 장교를 배정하여 심리적 취약성과 이데올로기적 접근 가능성을 분석했다. 크라스노고르스크에 수개월간 머문 후 파울루스와 여러 장군은 모스크바 북동쪽의 작은 도시 수주달에 위치한 옛성 으티미우스 수도원을 개조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이 역사적인 복합 건물은 중세시대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설계된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제는 패배한 침입자들을 가두고 있었다. 수주달에서는 포로 장군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세 가지 엿한 그룹이 형성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발터폰 자이들리츠 크루츠바흐 장군이 이끄는 핵심 세력으로 히틀러가 군대와 독일 국민을 배신했다고 보고 그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번째, 다수파는 소련과의 협력을 거부하면서도 나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수동적 충성의 입장을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아르노폰 렌스키 장군이 주도하는 제3의 그룹은 포로 상태에서도 여전히 국가사회주의 원칙에 강하게 충실한 정권에 충직한 신봉자들이었다. 파울루스는 처음에는 중립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제6군의 지휘관이자 최고의 장교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소련 측과 포로 그룹 모두 그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초기 몇 달 동안 파울루스는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명시적인 정치적 발언을 피하며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수주달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인 리듬을 따랐다. 장군들은 수도원 안뜰에서 아침 체조를 하고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독서, 대화 또는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파울루스처럼 일부는 역사나 철학 연구에 몰두했으며 그가 요청한 특정 서적들을 소련 당국은 놀랍게도 자주 제공했다. 이 책들 중 마르크스주의 문헌은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는 소련이 포로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노력을 잘 보여준다. 파울루스는 특히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이 책을 정신적 및 언어적 훈련으로 프랑스어에서 독일어로 부분 번역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 몰입은 우연이 아니었다. 소련 당국은 독일 장교들을 이념적 동맹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1943년 7월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는 포로 및 망명 독일인들로 구성된 자유독일 민족위원회 NKVD 창설로 구체화되었다. 자이들리츠 쿠르츠바흐 장군은 처음으로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심지어 붉은 군대와 함께 싸울 독일 군사부대를 창설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의 입장은 동료들에게 배신으로 간주되었고 장교들 사이에 깊은 분열을 초래했다. 반면 파울루스는 처음에는 NKVD 참여를 거부하며 독일이 전쟁 중인 한 군인으로서의 맹세가 그런 활동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은 파울루스를 복잡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소련은 그의 저항에 절했지만 그의 상징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속해서 우대하였다. 동시에 히틀러의 충성을 바치는 장교들은 그가 항복했다는 이유로 도덕적 나약함을 의심하며 바라보았다. 이로 인한 심리적 고립은 파울루스의 내면 성찰을 심화시켰고 그는 수도원 안뜰을 혼자 오랫동안 거닐며 스탈린그라드의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되새겼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파울루스가 가족의 소식을 받은 때였다. 소련은 간접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그의 아내 엘레나 콘스탄세와의 제한적인 서신 교환을 용했다. 이 편지들은 엄격한 검열을 받았지만 과거 삼과의 첫 접점이 되었고 가족이 연합군의 폭격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정서적 충격은 깊었고 이후 그의 이념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파울루스의 태도에 있어 진정한 변화는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 그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여러 장교들을 포함한 음모자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과 독일 내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소식은 그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재구하게 만들었다. 1944년 8월 파울루스는 마침내 NKVD에 입하는 데 동의했고 히틀러를 전복시키고 평화를 추구할 것을 독일 국민에게 촉구하는 첫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개인적 변화의 절정으로 여겨졌으며 소련의 선전과 독일의 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히틀러가 원수로 승진시킨 인물이 이제 나치 정권을 범죄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에게는 매우 귀중한 선전적 승리였으며 나치 정권에게는 파울루스의 배신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전향의 동기는 역사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부는 이것을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현실적인 기회주의로 해석했고 또 다른 일부는 정치적, 군사적 현실을 관찰한 데 따른 진정한 이념적 변화로 보았다. 파울루스 자신은 이를 조국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정당화했으며 히틀러 아래에서의 전쟁 지속은 독일에 더 큰 파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울루스가 이러한 변화를 겪는 동안 다른 장군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자이들리츠 쿠르츠바흐는 소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NKVD에 소속된 독일 장교연합의 회장직을 맡기까지 했다. 반면 폰 아르님이나 슈트레커와 같은 장군들은 어떤 협력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그 대가로 더 가혹한 조건과 고립을 감내해야 했다. 1945년 5월 독일의 패전 이후 포로 장군들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나치즘에 연루된 이들에게는 전범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자이들리츠 쿠르츠바흐 같은 협력자들에게는 전후 독일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배신자로 간주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났다. 파울루스처럼 모호한 입장을 취한 이들에게는 항복과 이후의 협력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었다. 1945년 12월 시작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파울루스를 포함한 여러 장군 포로들이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특히 그는 소련을 상대로 한 바르바로사 작전 계획과 관련해 케이텔과 요들 등 독일군 상층부에 대한 핵심 증언을 제공했다. 소련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제거한 채 뉘른베르크에 나타난 파울루스의 모습은 독일인 피고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재판 이후 대부분의 일반 포로들이 점차 송환되기 시작한 반면 파울루스와 다른 장군들은 소련에 남아있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파울루스의 경우 독일 내에서의 적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발적으로 잔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자료는 그가 소련의 향후 선전용 자산으로 가치 있게 여겨져 고의로 억류되었다고 전한다. 파울루스는 모스크바 외곽의 별장으로 이송되어 안락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생활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협력했으며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역사 분석에서부터 냉전에 관한 논평까지 수행했다. 그는 소련 및 동독 학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았고 때때로 감독하의 인터뷰에도 응했다. 동서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련에 체류 중인 파울루스는 사회주의의 진실을 깨달은 고위 독일 장교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새로 형성된 독일 민주공화국과의 접근 정책의 일환으로 파울루스는 드레스덴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곳은 소련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독일 영토였으며 그는 군사역사연구소에서 자리를 맡았다. 동독에서의 그의 존재는 새로운 사회주의 독일 국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 파울루스의 말년은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는 드레스덴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학문적 활동, 옛 동료들과의 서신 교환, 일부 공개 행사 참석에 시간을 할애했다. 스탈링그라드 이후 악화된 그의 건강은 점차 더 나빠졌으며 1957년 2월 1일 항복으로부터 정확히 14년이 되는 날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사망했다. 그 무렵 스탈링그라드에서 포로가 되었던 대부분의 장군들은 이미 석방되어 동서독으로 송환된 상태였다. 자이들리츠 크루츠바흐는 나치 군사법원에 의해 궐석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955년 서독으로 귀환하여 사회적 배척과 군 연금 문제로 소송을 겪었다. 발터폰 훈스도르프 장군과 같은 다른 이들은 동독에 정착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군사 또는 학문기구에 통합되었다. 항복하지 않은 자들, 스탈링그라드 폐허 속의 무장 유령들. 독일군 포로 행렬이 스탈링그라드를 떠나 불확실한 포로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는 숨겨진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1943년 2월 2일 전투의 공식 종료일은 독일군의 저항이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지하실, 터널, 지하 구조물 속에서 약 가을 1000명의 독일 병사들이 항복을 거부하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적으로 강렬한 또 하나의 장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흩어져 있었거나 개별적으로 행동했으며 일관된 전투력이나 통합된 지휘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았다. 슈트레커 장군의 항복과 제11군단의 공식 해체는 기존의 지휘 명령 체계를 없앤 상태였다. 그들의 저항은 나치 체제에 대한 광적인 충성심, 소련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혹은 단순히 소련 포로 생활의 위험보다 은신의 불확실성을 선택한 병사들의 생존 본능 등 다양한 동기로부터 비롯된 개인적인 결정이었다. 그들이 은신처로 삼은 도시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5개월간의 집중적인 폭격과 집집마다 벌어진 전투는 스탈링그라드를 조각난 구조물의 미로로 바꾸어 놓았으며 전투원들은 그 속에 효과적으로 숨을 수 있었다. 이 종말론적 풍경은 수많은 은신처를 제공했다. 깊은 지하실, 부분적으로 보존된 하수도 시스템, 그리고 복잡한 환기 시스템, 지하 저장고, 기술용 터널이 있는 대형 공장들, 바리카다, 붉은 시월, 트랙터 공장 등이 그것이었다. 이 길을 선택한 병사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첫 번째는 러시아 겨울 한복판의 황폐한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생존이었다. 기온은 자주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고 저천증은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다. 작은 모닥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 확보, 발각되지 않도록 아주 작게 유지는
매일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추가적인 의복은 커튼, 실내 장식천, 신문지 등을 유니폼 사이에 끼워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 식량 확보도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였다. 수개월에 걸친 포위 끝에 독일군의 군수 비축품은 고갈되어 있었다. 저항자들은 약탈당한 창고, 버려진 식당 또는 식량 배급품을 소지한 전우의 시신을 찾아 밤에 수색 임무를 수행했다. 극한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생각할 수 없는 물건들도 섭취했다. 끓인 가죽, 치약, 그리고 일부 증언에 따르면 가장 절박한 경우에는 시체의 고기까지도 먹었다고 한다. 식수 확보 또한 심각한 문제였다. 도시의 수도관은 대부분 파괴되었거나 오염되어 있었다. 눈을 녹여 얻은 물은 비교적 안전한 수원으로 사용되었다. 해빙기에는 웅덩이나 움푹 팬 곳의 물은 철저히 끓여야만 질병을 피할 수 있었다. 일부 그룹은 빗물이나 응축수를 수집하기 위한 원시적인 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무기와 탄약은 제6군의 무기고 잔해에서 처음에는 풍부했지만 신중한 관리가 필요했다. 탄환 하나하나는 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단순한 자기 방어뿐 아니라 쥐, 들개, 전장에 자주 출몰하는 까마귀 등을 사냥해 식량을 얻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수류탄은 집단이 궁지에 몰렸을 때의 최후 수단으로 아껴두었다. 이 저항 그룹들의 사회 조직은 상당히 다양했다. 일부는 기존의 군대 구조를 유지하며 장교가 소규모 부대를 지휘했다. 다른 이들은 구성원의 구체적인 능력에 따라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보다 평등한 시스템을 채택했다. 가장 성공적인 그룹은 다양한 전문성을 통합한 경우였다.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무병,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자, 안전한 이동 경로를 계획하는 정찰 전문가 등이 포함되었다. 활동은 단순한 수동적 생존에만 그치지 않았다. 많은 그룹이 소련의 소규모 순찰대를 상대로 기습 공격을 벌이거나 전초기지를 향한 야간 공격, 파괴 공작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동부전선 전체의 군사적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 해방되었다고 간주되던 스탈린그라드에 여전히 저항의 불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소련군에게 완전한 승리를 부정하는 불쾌한 현실이었다. 소련의 대응은 가혹했다. 전년도 여름부터 스탈린그라드 방어에 참여해왔던 NKVD는 잔존 적대 요소로부터 도시를 정화하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부대들은 군사적 경험과 경찰식 수단을 겸비하고 있었으며 붉은 군대의 일반 부대들과는 달리 퇴각 중인 독일 국방군 베어마흐트를 서쪽으로 추격하면서 NKVD는 조직적인 중화작전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 사용된 기술은 다양했으며 독특한 도시 환경에 맞춰 조정되었다. 전문 부대는 지하실과 지하 구조물을 체계적으로 수색했으며 훈련된 개를 사용해 사람의 존재를 감지했다. 하수도 시스템은 특별한 주의를 받았으며 감시된 출구로 숨어있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통제된 범람 작전이 실시되어왔다. 적의 존재가 의심되지만 진입이 위험한 건물의 경우 연기를 사용해 거주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질식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보원의 활용은 특히 효과적이었다. 폐허로 돌아오기 시작한 소련 민간인들은 모든 수상한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독일 포로들이 설득 또는 강압을 통해 은신 중인 동료들의 위치를 폭로하도록 하거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자 또는 협상가로 작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이다. 2월이 3월로 접어들면서 저항자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식량과 약품 비축분이 고갈되었으며 폐렴, 이질, 티푸스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소련의 작전만큼이나 많았다. 봄철 해빙은 동사 위험을 줄여주는 한편 지하 은신처의 침수, 발자국과 움직임의 노출 증가,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의 확산 등 새로운 문제를 초래했다. 3월 중순까지 NKVD 보고에 따르면 조직적인 저항은 대부분 중화되었다. 소련 문서에는 2월부터 3월 사이에 은신 중이던 독일 병사 8,000명이 체포되었고 체포에 저항한
48명이 제거, 공식 용어로는 청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최초 저항자들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수는 질병이나 저천증으로 조용히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는 서쪽으로 침투하는데 성공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밀 전투원들에 대한 증언은 대부분 소련 출처, 특히 NKVD의 보고서와 청소 작전에 참여한 장교들의 회고록에서 나온 것이다. 이 문서들은 이해할 수 있게도 일방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며 소련의 성공을 강조하고 저항자들을 정규군 병사가 아니라 도적 또는 파괴 공작권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수의 독일인 생존자 증언은 종종 극한 상황에서 취한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색채가 있지만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증언들 중 인간적인 복잡성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례들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독일인 의무중위가 공장 지하실에 임시 병원을 세운 것이다. 이 의사와 몇몇 조수들은 거의 3주 동안 부상당한 독일 병사들과 때때로 의료 지원을 요청하며 찾아온 소련 민간인들을 치료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 인도적 행동은 그 그룹이 발각되면서 막을 내렸다 발견됨. 일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군의관은 생포되어 배웠으나 그의 행동으로 인해 존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출처에서는 즉결 처형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기록된 또 다른 사례는 바리카다 공장의 지하 벙커에 참호를 구축하고 농성한 공병 부대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지식을 활용해 방치된 장비를 개조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회수한 배관으로 원시적인 난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의 저항은 4월 초까지 계속되었으나 의료 물자를 확보하려던 시도 중 소련군의 매복에 걸려 종결되었다. 특히 비극적인 차원은 중상을 입은 병사들의 상황이었다. 많은 저항 그룹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부상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참혹한 도덕적 딜레마를 야기했다. 한정된 자원을 계속 사용해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치료 가능성을 기대하며 항복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종적 자비를 고려할 것인가? 일부 소련 측 증언에 따르면 움직일 수 없는 부상자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한 후 자살한 동료들과 함께 발견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저항의 심리적 측면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항복을 거부한 결정은 단순히 포로 생활에 대한 공포 이상을 의미했다. 나치의 선전은 소련에 대한 공포를 체계적으로 주입하며 포로가 된 이들을 기다리는 고문과 대규모 처형을 묘사해왔다. 이 서사는 과장된 면이 있었지만 소련 포로 생활의 가혹함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이념적 요소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SS 및 나치에 강하게 연계된 부대의 구성원들은 심원이 드러날 경우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을 것을 현실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들에게 있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은 유일한 이성적인 선택처럼 보였을 수 있다. 결코 항복하지 말라는 교리와 마지막 탄환까지 싸우라는 영웅적 저항 신화는 군사적으로는 무의미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쳤다. 1943년 4월까지 스탈링그라드의 조직적 저항은 소탕되었다. 마지막까지 저항한 이들은 소규모 그룹이나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점점 감시가 강화되고 귀환 중인 소련 민간인들로 채워지는 도시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일부는 전후 혼란을 틈타 서쪽으로 침투하려 시도했으며 다른 일부는 민간 노동자나 타국적 포로로 가장하려 했다. 대다수는 결국 체포되거나 사망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몇 달 전 끝났던 전투의 마지막 희생자들이었다. 항복 이후의 저항 현상은 스탈린그라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전투의 규모와 극단적 상황으로 인해 가장 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튀니지 1943, 노르망디 1944와 같은 다른 독일군의 대패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기록되었다. 이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완전한 패배라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설령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항복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경향이다. 형태로 나타났다. 튀니지 1943, 노르망디 1944와 같은 다른 독일군의 대패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기록되었다. 이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완전한 패배라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설령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항복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경향이다. 느린 해방, 생존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955년 10월 17일 아침, 차가운 회색의 새벽이 동서독 경계에 위치한 헤를레스하우젠 국경역에 드리웠다. 동쪽에서 출발한 특별 열차가 철로에 멈춰 섰다. 낡았지만 깔끔한 옷을 입고 종이 상자나 임시로 만든 보따리를 들고 있는 노쇠한 모습의 남성들이 객체에서 내렸다. 이들은 소련에 의해 석방된 마지막 독일군 전쟁 포로들이었으며 이 중에는 12년 전 스탈린그라드에서 포로가 된 제6군의 몇 안 되는 생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순간은 1943년 2월에 시작된 오디세이의 마지막 장을 의미했다. 전투 이후 포로가 된 약 91,000명의 병사 중 독일로 귀환한 이들은 고작 약 6,000명에 불과했다. 이 생존자들의 운명, 포로 생활에서 본국 송환까지의 더딘 여정, 그리고 변화된 독일 사회로의 재통합 과정은 극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서사이다. 소련에서의 송환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을 따랐다. 전쟁 종료와 동시에 이루어진 일괄적인 석방이 아니라 냉전의 전개와 관련된 여러 단계를 거치며 1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공식적인 전쟁 종료 이전에 시작되었다. 1944년 가을, 소련 당국은 중증 질병이나 중상을 입어 노동에 부적합하고 부양이 부담이 되는 소수의 포로들을 석방했다. 이 초기 귀환자들은 스웨덴과 같은 중립국을 거쳐 아직 나치 통제에 있던 독일로 수송되었고 종종 협력자라는 의심을 받아 게슈타포의 신문을 받았다.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 이후 보다 대규모인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1945년 6월부터 1946년 12월까지 약 150만 명의 포로가 송환되었다. 이 대규모 석방은 소련의 비무장화와 유지비 절감 필요성에 대응한 것이었지만 선택 기준이 적용되어 일반 병사의 석방이 우선되었고 장교, 기술 전문가, 재건에 유용하다고 판단된 인원은 계속 억류되었다. 이 단계에서 석방된 이들 중에는 스탈린그라드 생존자들의 첫 번째 집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중증 질병자이거나 특별한 자격이 없는 하급 병사들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독일은 패배하고 점령되었으며 물리적으로 파괴된 전혀 다른 나라였다. 많은 이들이 집이 파괴되었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주한 사실을 발견했고 사회 전체가 탈나치화와 재건이라는 트라우마적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제3단계 1947년 샤이구 50년은 더디고 선별적인 속도로 특징지어졌다. 국제 정세는 급격히 변화했고 냉전이 새로운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으며 독일은 점차 두 개의 분리된 국가로 발전하게 될 점령 구역들로 나뉘었다. 소련 당국은 포로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고 신생 동독 국가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특정 인원들을 석방하는 한편 다른 이들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노동력으로 계속 억류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스탈린그라드 생존자들이 귀환했는데 이들은 도시 재건 프로젝트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비록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시베리아의 광산이나 벌목장보다 생존율이 높았다. 이들의 증언은 소련 포로 생활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며 서방 대중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제4이자 마지막 단계 1950년 실고 56년은 시스템의 점진적인 해체를 의미했다. 마지막 대규모 석방은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니키타 흐루쇼프의 부분적인 탈스탈린화와 일치하였다. 1955년 9월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구촌 유의 6명의 포로의 석방이 협상되었고, 같은 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들이 귀환했다. 이들 중에는 거의 13년간 억류되었던 스탈링그라드 생존자들도 있었다. 기밀 해제된 소련 통계에 따르면 전쟁 중 포로가 된 독일군 약 315만 명 중 약 110만 명이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방 역사학자들은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며 사망자 수를 110만 1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포로가 된 이들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에 따르면 사망률은 90%를 초과한다. 이 높은 사망률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으며 전후 소련의 전반적인 물자 부족으로 악화되었다. 이질, 결핵, 장티푸스 등의 질병, 극한의 기후에서의 격렬한 육체 노동, 그리고 광산, 벌목장,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이를 가중시켰다. 생존자들에게 귀환의 경험은 종종 트라우마로 남았다. 신체적으로는 만성 영양실조, 폐질환, 동상이나 강제노동으로 인한 관절 손상, 다양한 정신신체 증상이 남았다. 정신적으로는 포로 생활의 트라우마뿐 아니라 자신들이 돌아온 세계의 극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했다. 그들이 떠났던 독일, 즉 한창 번성하던 제3제국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재통합 과정은 귀환지가 어디냐에 따라 각각 다른 도전을 안겨주었다. 서독,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경제 기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참전 군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제로 아워, 스턴드 널과 탈나치화라는 지배적인 서사는 귀환자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독일 군국주의 과거의 상징이었다. 동시에 서독의 반공주의적 노선은 귀환자들을 소련 체제의 희생자로 인식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반면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으로 귀환한 이들은 공식 정체성의 일부를 반파시즘과 소련과의 우정에 기반하여 구축한 국가에 도착했다. 동독 당국은 귀환자들을 나치, 과거의 오류를 인식하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의 내러티브 속에 통합하려 했으며, 동시에 개인적 경험에 기반하여 소련 체제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감시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귀환지가 어디든 공통된 패턴을 드러낸다. 수년 동안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가족 내에서의 재통합의 어려움, 사회가 자신들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새로운 경제 및 기술 현실에 적응하는 데 따른 문제,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된 반복적인 악몽, 불안 발작, 조건화된 행동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 등이 그것이다. 특히 복잡했던 것은 긴 부재 기간 동안 이미 앞서 나아가버린 가족들과의 관계였다. 미망인이라 믿고 재혼한 아내들, 부재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없이 성장한 자녀들, 불확실성 속에서 노년을 맞이한 부모들, 포로 생활 중 이상화되었던 재회는 종종 비현실적인 기대와 감정적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직업적 재통합도 중대한 도전이었다. 포로로 지낸 세월은 생존자들에게 현대화된 경제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이전에 종사했던 육체 노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웠다. 많은 이들은 이전보다 낮은 자격의 직업을 수용하거나 불충분한 장애연금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그들의 이전 사회적 지위에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양독일 정부는 하임케흐랄 귀환자의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들을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엇갈렸다. 서독에서는 1950년 제정된 귀환자 지원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 주택 배정의 우선권, 전문 의료 지원 등이 규정되었다. 동독에서는 정치적 및 사회적 통합이 우선시되었으며 이데올로기 교육과 정권 친화적 조직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었다. 보건 측면은 특히 심각한 문제였다. 이미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던 전후 의료 서비스는 소련 포로 생활에서 비롯된 복잡한 후유증을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연성 영양 실조, 지속적인 영양을 동반한 만성적 영양 부족, 지연성 동상 손상,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은 질환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많은 생존자들은 수십 년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의료 문제로 고통받았고, 이로 인해 귀환 후에도 조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탈링그라드 생존자들 중에서는 그들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역사적 증언이나 행동주의로 전환시킨 인물들이 나타났다. 일부는 전투와 포로 생활을 모두 상세히 기술한 회고록을 출간하며 이 갈등의 역사 서술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또 다른 이들은 참전용사협회나 실종된 전우를 찾고 전사자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는 조직에 참여했다. 세 번째 그룹, 어쩌면 가장 많은 이들이 속한 이들은 침묵을 선택했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과도 거의 공유하지 않는 개인적 서사 속에 그들의 경험을 통합했다. 독일 전쟁 포로에 대한 공공의 기억은 두 독일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서독에서는 연합군의 폭격이나 동부 영토에서의 독일인 추방과 같은 주제들과 함께 전후 및 전시 독일인의 피해라는 더 넓은 내러티브 속에 점진적으로 통합되었다. 동독에서는 공식 내러티브가 재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포로 생활을 파시즘의 오류를 인식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수용하는 기회로 제시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보다 복합적인 내러티브가 점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기밀로 분류되었던 소련 기록에 대한 부분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포로 생활의 조건과 사망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재구성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냉전의 종식은 정치적 고려나 동서 갈등 속에서 도구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침묵되었던 경험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 20세기 후반 수십 년 동안 마지막 생존자들이 고령에 이르자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구술 역사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학술 출판물 등은 이러한 경험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고 이를 갈등과 그 여파라는 더 넓은 틀 속에 위치시키려 노력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직접 생존자들이 사망한 상태에서 스탈링그라드 전쟁 포로들의 기억은 주로 기록된 증언, 아카이브 문서, 그리고 이 전쟁에 자주 잊히는 측면을 잊지 않기 위해 헌신하는 역사학자들과 후손들의 노력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경험은 전쟁의 인간적 여파가 공식적인 개전과 종전 날짜를 훨씬 넘어 수십 년간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전장의 포성이 멎은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삶에 영향을 미쳤다.